2020년, 2021년 분위기에 근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온도 차이, 그냥 좀 좋아진다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은 확실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면 경기도나 인천은 역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가진 인사이트 최대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온도가 달라졌죠.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요. 서울 내에서도 이제 온도 차이가 있지만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7월 1주차 한국 부동산 통계를 보면 서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2% 나왔는데요.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집값 변동률이 0.2%라고 하면 10억, 20억짜리 아파트가 0.2%가 무슨 대수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주간 통계거든요. 그러면 연간으로 52주, 54주로 바꿔버리게 되면 10% 정도 상승 속도, 그러니까 10억 원의 아파트가 11억 원 올라가는 속도로 매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파른데 문제는 속도가 0.2%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거래량도 중요한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수반되는 상승이냐, 상승 거래냐, 아니면 몇 개가 튀는 거래냐인데 거래량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2021년 지나고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집값이 꺾였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 2,000건대 왔다 갔다 했고요. 2023년 작년 8월 3,800건 정도 많이 됐는 게 3,800건이었고 다시 줄어들다가 올해 3월부터 다시 4,000건대를 회복해서 3월, 4월,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이 넘어갔고요. 4,000건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 기간이 있죠. 그래서 7월 말까지는 기다려줘야 정확한 6월 통계가 나오는데 촬영 시점 기준으로 벌써 4,000건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6월 통계가 다 잡히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6,000건 이상 7,000건 또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2020년, 2021년 분위기에 근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온도 차이, 그냥 좀 좋아진다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은 확실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면 경기도나 인천은 역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따라가는데 지방은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고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상승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집값이 올라갈 때 한번 조정이 되고 상승장이 시작이 될 때는 보통 투자 수요들,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에 나서는데 지금은 특징이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집을 안 사고 있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1주택을 가진 분들이 갈아타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유가 중요하죠.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 집을 사는 건 메커니즘이 있어요. 메커니즘이 뭐냐면 구매 욕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싶어야죠. 그렇죠?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두 번째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구매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되느냐, 자기 자본이 얼마 정도 되느냐, 대출이 얼마 나오느냐, 전세를 끼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집을 사서 남는 게 없느냐,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느냐,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기본 조건이 구매 욕구가 생겨야 되거든요.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에 왜 집을 많이 사지 않았느냐, 욕구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집값이 많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실소유자도 마찬가지고요. 투자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지 내려가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살 때 취득세 내죠. 대출이자 내야 되죠. 보유하면 재산세 내죠. 집값이 비싸면 종합부동산세 내죠. 팔 때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이게 현상 유지가 되면은 적자예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합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집값이 올라가줘야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데 집을 산다. 그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뭐 부모님이 돈을 좀 보태줘가지고 집 사. 아빠가 살아보니까 뭐 집 사서 그냥 잘 살다 보면 올라갈 거야. 그렇게 뭐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뭐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올라가는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기다렸죠. 2021년까지 이제 급등을 했고 폭등을 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3월부터 이제 슬금슬금 집값이 올라갑니다. 3월, 4월 총선 지나고 5월 집값이 멈추지 않아요? 거래량 또 늘어납니다. 슬금슬금 불안합니다. 불안 심리.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도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왜 집을 사려고 하나요? 좀 기다리지? 라고 하면 한결같은 대답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뭐가 불안하냐라고 하면 2020년, 2021년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 그때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서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번에도 또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또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실수요자들이 무조건 올라가 100%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간다면 뭐 고민할 것도 없겠죠. 뭐 전국이 다 오른다면 돈이 부족하면 서울이 아니면 뭐 서울 중심부가 아니면 서울 외곽 또 수도권 외곽 그것도 아니면 지방으로 가도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또 막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불안해?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냥 불안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이유가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 부족론이 지금 먹혀들고 있는데요.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을 보면 줄어드는데 PF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PF 문제, 뭐 4월 위기설 있는데 우리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건너서 이제 공급자 건설사들의 위기입니다. 2021년까지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하죠.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돈, 자기 자본으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땅은 브릿지론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고요. 또 사업을 하게 되면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고 분양이 잘 되고 나중에 잔금을 잘 치고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한 다음에 PF 대출 갚고 수익을 가지고 가는 구조입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죠. 2021년까지는. 왜? 아니 하면 완판이 나니까 대출 받아서 사서 짓고 대출 받아서 사서 짓고 너무나 좋았는데 2022년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투자 심리는 얼어붙고 대출 금리는 뭐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건설회사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사업을 하려는 땅들도 지금 사업이 안 돼요. 공급을 못 하겠죠. 있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공급이 자연스럽게 안 되겠죠. 분양 물량,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이 다 줄어듭니다. 시장에서는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거든요. 올해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충분히 나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버티면 되니까 1년 금방 지나가니까요. 근데 올해는 괜찮은데 1년, 2년, 3년, 5년 후 입주 물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거 무지하게 불안합니다. 이 불안 심리가 지금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전세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세입자가 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보통 이자를 주게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뭘 주나요? 집을 제공해 줍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좀 살고 있어. 계약 기간 끝나면 전세금 돌려주면 네가 나가. 이게 전세의 메커니즘인데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죠.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5억에 내 돈 5억을 투자해서 샀는데 그렇죠? 전세 가격이 5억에서 7억으로 올라갑니다. 무이자 대출 한도가 7억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2억에 추가 자금이 들어옵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났으니까요. 대출 이자도 안 내죠. 그 2억으로 추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에는 5억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3억만 투자해도 된다는 겁니다.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왜? 무이자 대출을 또 더 내야 되니까
집주인은 무이자 대출이지만 세입자는 이자를 내고 은행에서 빌리든 내 통장을 깨든 어떤 식으로든 지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기회에 그냥 집 사버릴까 하는 심리가 작동이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으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은 힘들어요. 빌라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우려 때문에, 임대라고 하면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전세금 내 전 재산을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한다? 와, 이거 치명적이죠. 근데 불안해요. 집주인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세금 체납 정보 확인하라는데 모르겠고, 불안하면 뭘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을 택해야죠. 그 다른 방법이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가게 되는데, 월세 가격은 계속 올랐거든요. 전세 가격은 2022년, 2023년 상반기 조정이 됐는데 월세는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월세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아파트는 또 수요가 늘어나요. 앞서서 이제 공급 물량, 입주 물량 줄어든다고 했죠. 아파트는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늘어나요. 아파트 가격 올라갑니다.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2+2 계약갱신 청구, 이제 4년 기간 또 되면서 맞물려서 전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것도 이제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왔네요. 올해 저리 대출, 9억 원 이하 출산한 가정이, 2년 내 출산한 가정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뭐 5억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제 구매 능력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여기에 이제 또 네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우리는 또 미래에 먹고 산다고 했잖아. 야, 금리 내릴 거야. 설사 뭐 9월에 안 내리면 12월에 내리고, 12월에 안 내리면 2025년에 내리겠지 뭐. 결국엔 내릴 거야. 더 올라가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 이미 정점은 찍었잖아요. 기준금리가.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생겨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확률을 보게 되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일단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가는 거 보니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도 1년이 아니라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전세 가격이 껑충 뛰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다 쉽지 않죠. 전세 가격도 올라갈 것 같아.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나와. 금리는 내려갈 것 같아. 야, 이거 올라가겠네? 그럼 어느 지역이 올라갈까요?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항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데 앞으로 공급은 더 줄어든다, 수요는 늘어난다, 서울 아파트를 사야겠구나 라는 구매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정책의 실패가 나옵니다. 두 가지 실패가 나오는데요. 실패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분양받아서 답이 잘 안 나오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아니면 답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깨끗한 준신축을 사자. 10년 이내에 입주한 아파트를 사자라고 돌아서는데, 뭐가 이게 불안감을 짚었냐면, 결정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뉴홈 사전청약이 전격 폐지가 됩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정부는 할 말이 있죠. 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저렴하게 추정 분양가를 책정해서 사전 청약을 하는데,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고 사업을 못하게 돼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국가도 공사비가 올라서 약속했던 공공분양을 이행하지 못하네? 이거 공급이 진짜 심각하구나. 앞으로 정부도 공급을 못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첫 번째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7월에 뭐가 시행이 될 예정이었냐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출을 다 압박하는 거죠. 미래에 올라갈 금리를 미리 선반영해서 이제 좀 더 그 가산을 하는 그런 정책인데, 전격적으로 시행 얼마 남기지 않고 2달 연기해 버립니다. 정부는 또 할 말이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라 받아들이나요? 요즘 서울 집값 올라가는데 정부가 스트레스 DSR 규제를 2달 연기한다고? 정부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구나. 집값 상승을 용인해 주는구나 라는 왜곡인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내막은 있죠. 내막은 뭐냐면, 정부는 어느 정부라도 집값 올라가는 거를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은데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의 우선순위. 지금 현 정부의 우선순위는 PF 문제 해결입니다. PF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왜 건설회사 위기가 왜 심각해? 그 돈은 누가 빌려줍니까? 우리 금융권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위기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되면서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PF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돈 그냥 몇 조 투입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좀 받쳐주고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분양 시장 얼어붙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부는 어느 정도는 미분양을 소화하고 분양도 받아줄 만한 그런 시장 환경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정부는 집값 올라가기를 원해. 집값 잡을 의지가 없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야 정부가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각자 도생해야 돼. 집 사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갑자기 사자로 몰리고 있고요.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너도 나도 현장에 가보니까 호가를 막 올려. 심지어 제가 최근에 제 주변에 보니까 뭐 17억짜리 아파트 계약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 1억 올리고 2억 올리고 이제 2021년에 보던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이렇게 되면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빨리 아무거나 사야겠다. 사요. 그러면 이게 막 들불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으면 아마 이 상승세는 생각보다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거는 일단 추석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항상 설날 추석이 이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고요. 의견을 교환하고 하면서 흐름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2023년 추석에는 추석이 지나고 꺾였어요.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뭐 3,800건 이상으로 거래가 되면서 괜찮았는데 마침 그때 특례보금자리가 종결되고 추석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꺾였고요. 올해 설부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갔습니다. 상승장으로 갔죠. 그러면 올 9월 추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추석 전까지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7, 8, 9월 한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두 달 반은 우리가 시장 흐름이 한번 결정이 되면 기본 3개월에서 6개월은 가기 때문에 추석까지는 갈 것 같고요. 추석 이후 상황은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변수. 하나는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두 번째는 정책. 이 두 가지로 움직이는데요. 일단 금리 이야기부터 한번 살짝 해보죠. 자,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미국이 금리 내릴 거야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먹고 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에 미국이 0.25%포인트 25bp 금리를 내린다? 한국은행이 바로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첫 시그널 드디어 금리 내렸어 박수 칠 수도 있지만 0.25, 0.5%포인트 50bp 내려가지고요. 저금리로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행 창구에 가보면은요, 대출금리는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지금 3% 중반대 대출금리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미 많이 내려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선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준금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중요한데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그러면 시그널이 중요한데 만약에 인하가 안 되잖아요? 인하가 안 되면 또 기대감, 희망회로를 돌리거든요. 야, 이번에 안 되면 12월에 인하되겠지? 내년에 인하되겠지라고 희망회로를 돌리기 때문에 실제로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막상 인하되고 나면 인하됐는데 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인하돼도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GTX 예를 들더라도 개통되기 전에 막 동탄 난리 났잖아요. 개통되고 나니까 조용하잖아요.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현재 가치에 반영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준금리도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지 실제로 저금리가 되지 않는 한 그냥 0.25 내리는 거는 잠깐 반짝 반등하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 또 반대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렸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기준금리를 올려버렸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항상 예상을 하는데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좀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멘붕이 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심리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막상 인하하고 나면 별거 없다. 차라리 인하하지 않는 게 기대감을 살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미국과 2%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 50bp 정도 내리더라도 한국은행은 실질적으로 내리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PF 문제 해결 때문에 내려야 되는데 최근에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 보니 또 고민에 빠집니다.
차라리 집값이 안정되면 금리 내리기 쉬워요. 근데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미국이 내려도 야 이거 금리 내렸다가 집값 더 올라가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지금의 집값 상승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제가 일단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자금 유출 가능성 때문에 한국은행이 큰 폭으로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한 3.5 정도 간다면 한국은행은 미국이 2%포인트 정도 내리면 한국은행은 뭐 한 0.5에서 1%포인트 정도 내릴 여력은 있는데 당장은 오히려 더 쉽지 않게 됐다. 최근에 집값 반등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이에요. 정책.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나요? 정부가 두 가지 실책을 했다라고 했죠. 스트레스 DSR 전격 연기를 하면서 정부가 집값 올라가는 걸 봐주는 거 아니야? 집값 잡을 의지가 없네?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죠. 많은 실수요자들이 불안해하는데 어느 정부가 집값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집값 올라가기를 바라는 정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거든요. 서민 주거 안정이에요. 왜? 집값 올라가서 정부가 얻을 게 뭐가 있는데요. 물론 뭐 세수도 좀 늘어나고 뭐 이런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민심이잖아요. 집값이 내려가도 민심이 안 좋아지고요. 집값이 올라가도 민심이 안 좋아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집값 규제했을까요? 진보라서 그냥 부자들이 싫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한 거고요. 집값이 내려가면 규제를 풉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을 규제하고 보수가 집권하면 규제를 풀어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규제 빨리 많이 푼 대통령이 누군 줄 아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DJ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따지고 보면 진보죠. 근데 규제 2년 반 만에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풀었습니다. 금융시장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왜?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려고. 집값 폭락했거든요. 경제 살려야 되거든요. 필요하면 이렇게 합니다. 제일 규제 많이 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규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더 무섭게 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88 올림픽 끝나고 집값이 급등하거든요. 1기 신도시 200만 원 주택 건설 엄청난 공급 물량을 쏟아붓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규제도 합니다. 사람들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는데요. 지금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 그렇죠? 2년 거주, 2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받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요. 3년 거주 5년 보유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무지막지했죠. 그리고 토지 공개념 뭐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요즘 토지 공개념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난리가 나죠. 부들부들 떨죠. 뭐 사회주의냐 콩사탕이냐 뭐 난리가 납니다. 토지 공개념을 한 대통령이 군부 정권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이고요. 토지 공개념을 풀어준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면 현 정부에서 현 정권에서 집값 상승을 용인한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는데 PF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요. 우선순위는 PF예요 지금. PF부터 해결하고. 근데 우선순위라는 건 항상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죠.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 보고서도 들어오고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큰일 나겠는데 지금 PF가 문제가 아니야. 민심이 너무 나빠져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제 규제로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규제를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굉장히 무섭게 나올 것이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특성을 보게 되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더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조금씩 규제를 했고요. 하게 된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가 규제 더 무섭게 할 겁니다. 풀어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풀어줬죠. 풀어줄 때도 보통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2023년 1.3 대책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풀어줬어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져 버렸거든요. 묶을 때도 그렇게 묶을 겁니다. 지금 강남 3구, 용산구 남아있는데 아마 묶어버리게 되면 제 생각에는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일반적으로는 마포, 성동구, 동작구 요 정도만 규제로 묶는 게 맞거든요. 광진구. 이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인데 이게 급진적으로 나가게 되면 서울 전역을 묶어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 예상이란 걸 하잖아요. 설마 규제 나오겠어? 이 정부는 규제 안 할 거야 라고 일단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규제를 하더라도 조금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규제가 나오게 되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큰일 났네? 이거 장난 아닌데? 라고 하는 순간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정책이 중요한 변수라는 말씀드리고요. 절대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PF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고요. 그 점은 우리가 좀 명확히 알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 지금 사도 될까요? 일단 정고점을 보게 되면 뭐 압구정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을 빼버립니다. 왜? 그들만의 리그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돈 많고 잘난 사람들이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고요. 방송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유재석 씨가 뭐 몇백억짜리 샀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압구정 여의도는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쳐다보지도 말자고요. 2022년 12월 1차 하락이 왔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 떨어졌을 때도 그 동네는 신고가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뭐 신고가가 나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데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 강남 3구, 강남 4구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고 투자를 하는 지역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실 서초구, 강남구도 약간 그들만의 리그, 뭐 원베일리가 40억이 넘었다, 45억이 넘었다. 45억이 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 잘 보지 않습니다. 뭐하러 봅니까? 그거는 뭐 PB센터 가서 상담 받아도 되고요. 알아서 잘 합니다. 그 정도 재력이 되시는 분들. 4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전세 끼고 그냥 투기로 사겠습니까?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제가 실제로 만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우리 애 원벨리 하나 사줬어. 그게 서울에서 제일 좋다며?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들만의 리그고 서울에서 제일 좋으니까 하나 사줬어. 뭐 이런 개념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송파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은 전문직이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부부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갈아탈 수 있는 타겟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볼 때는 송파구와 강동구를 좀 눈여겨보는데요. 송파구에는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표본이 있어요. 뭐냐면 엘스, 리센츠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레이크 팰리스, 트리지움 뭐 또 파크리오 이런 아파트들이 2007년, 2008년도에 한꺼번에 입주합니다. 잠실주공 1, 2, 3, 4단지 잠실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2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거의 동시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표본으로 보게 되면 2만 세대 정도의 균일화된 표본이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강남 3구에 어느 정도 중산층인데 너무 잘나지도 않았어. 서초구 강남구처럼 엄청나게 부자도 아니야. 노력하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값이 저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라보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주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엘스 같은 경우에 전용 84가 2021년에 27억 최고가 찍었습니다. 27억 물론 단지 동에 따라서 편차는 있고요. 27억 거래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몇 개가 튄 거래고요. 통상적으로 그때 25억, 26억이 이제 주된 거래의 그 시세 형성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1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층 빼고요. 10층 이상. 저는 항상 10층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19억까지 떨어졌다가 요게 슬금슬금 올라가지고요. 올 초봄에 23억, 24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최근에 25억 7천 거래가 됐거든요. 25억 7천이면 사실상 전고점 가격입니다. 27억은 완전 튄 가격이고요. 거의 전고점까지 왔다. 고덕에 가보면 이제 강동 4구 그라시움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라시움 고덕 주공 2단지 재건축한 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의 최고점이 18억 9천인가 18억 7천 정도였는데 최근에 18억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전고점 가까이 도달을 했다. 그 얘기는 전고점에 도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좋아. 전고점에 도달했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사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우리는 딜레마가 이거잖아요. 사야 돼 말아야 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는데? 라고 이제 하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들이 전문가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집값이라는 건.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20년 후에 걱정하자. 인구 출산율 감소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서울 수도권에서는 20년 후에 발생할 문제고요. 물론 지방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집을 사야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게 고려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필요하냐? 자금이 되냐?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사셔라고 합니다. 왜? 기다려도 못 사니까요.
2022년 하반기, 2023년, 2024년 지금 2년 지났거든요. 조정기가 2년 지났는데 좀 짧아요. 저는 조정기가 좀 더 길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짧습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 저는 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필요해요? 자금이 돼요? 그러면 사서 올라가주면 땡큐. 샀는 사람 입장에서요. 올라가면 땡큐인데 안 올라간다? 근데 내가 필요해서 샀잖아요. 우리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샀는데 2년 내에 안 오르면 뭐 큰일이 생기나요? 자금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필요해서 샀는데 3년 후에 안 오르면 뭐 파산 나나요? 아니잖아요. 3년 후든 2년 후든 5년 후든 10년 후든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타이밍을 재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전문가들도 타이밍 못 맞춥니다. 내가 맞춘다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두렵죠? 혹시라도 지금 샀다가 꼭지 물려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아,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움? 야, 이러다가 또 올라가면 어떡하지? 또 걱정? 이런 마음이 지금 막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두려운데 집값이 올라갈 때도 두려운데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 논리면 2022년 12월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샀어야죠. 그때 13억 7천이었나요? 일반 분양가? 미계약 나왔잖아요. 그때 왜 안 샀나요? 13억 7천인데 지금 20억 넘었는데 왜? 두려우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공포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러면 설사 2차 하락이 오더라도 내가 2차 하락 때 타이밍을 잡아서 구입을 한다? 천만의 말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가느냐?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2년, 2013년 서울 부동산 시장 바닥일 때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샀냐면 첫 번째 간이 부었습니다. 간이 부었어. 현실 감각이 없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샀어요. 두 번째는 진짜 몰라가지고 몰라. 뭣도 모르고 그냥 사요. 그런 분들 아니면 절대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가장 투자 잘하신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2014년, 2015년에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바닥 찍고 원래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거든요. 칼이 떨어지면 잡아요? 아픈데, 피나는데 그 잡으면 안 돼요. 얼른 손을 빼고 바닥에 떨어지는 거 보고 칼을 주워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은 못 잡습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에 한번 떨어졌죠. 1차 하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못 잡죠.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못 잡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찍고 필요한 분들은 살짝 올라갔을 때 샀었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거의 뭐 전고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서 많이 안 올라도 결국에는 올라간다. 이제 절반 정도 왔다라는 마음, 올라가주면 땡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자금이 부족하구나, 준비가 안 된 분들, 근데 불안해,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집을 샀어요. 올라가주면 땡큐, 안 올라가주면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능력도 안 되는데, 상환 능력도 안 되는데 많이 받아서 애 학원 줄여야 되고요. 막 기본 생활이 흔들릴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막 힘드는데 금리 내려간다. 물론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항상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우리 삶에서 생기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다시 올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또 학원 빠듯하거나 학원 줄이는데 금리가 올라? 대출 많이 받았는데 내 집 마련했는데 큰일 납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는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바닥을 찍고 확인하는 게 확실한 상승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금은 준비되신 분들만 하고 좀 더 지켜보자. 제가 왜 한 절반 정도 지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냐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요. 서울이 2년 정도 조정되고 다시 상승으로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올랐거든요. 7년 동안 2배 올랐는데 2년 조정되고 전고점이 왔다? 여기서 또 대세 상승이 된다? 여기서 상승장으로 간다는 얘기는요. 5년에서 7년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에서 7년 올라가면 앞서서 우리가 엘스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자, 25억이라고 합시다. 25억. 7년 동안 2배 올라가면 엘스가 25억이면 50억이잖아요. 7년 후면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30년, 2031년에 엘스가 50억 간다. 거기에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2030년, 31년에 엘스가 50억 간다? 엘스가 50억 가면 나머지는 마포는 얼마 가야 됩니까? 마포는 한 40억 가야 되겠고요. 원베일리는 80억, 90억 가야겠죠? 거기에 베팅하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찝찝함, 이 찝찝함이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고 돌단 말입니다. 이게 흐름이 벌집순환 모형 이론을 보면 이게 돌고 돌아요. 거래량과 가격에 따라서 이게 뭐 회복기, 상승기,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이렇게 돌고 도는데 지금 상황이 뭐가 남아있냐면요. 먼저 바닥의 시그널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과거 사례를 볼 때 바닥일 때 진짜 바닥일 때 시그널이 뭐냐면 바닥일 때 이제 2012년 13년 상황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그때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이 풀렸어요. 그때는 이제 강남 3구죠. 규제 지역이 풀리고요. 대출 규제도 풀립니다. 그리고 집값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013년도에 정부가 규제를 풉니다.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이제 정상적인 상승으로 가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강남 3구, 용산구가 그대로 남아 있네. 그 얘기는요. 강남 3구, 용산구가 가격 조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는 얘기는 이게 정부 정책만 잘 봐도 규제 지역만 잘 봐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데 강남 3구, 용산구가 규제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는 얘들은 조정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조정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상승장이 된다고? 그럼 서울 집값이 몇 년에 올라야 되는데 7년 오르고 2년 살짝 쉬다가 또 7년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주십니까? 저는 이게 정상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등산을 하는데도 올라가면 좀 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지. 계속 올라갑니까? 에베레스트 산도 아니고 죽습니다. 에베레스트 잘못 올라가면 죽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찝찝함은 바로 이거예요. 조정이 충분하지 않았다. 여전히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다. 소득 대비 집값 높거든요. 고평가되어 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규제 지역 풀리지도 않았는데 다시 대세 상승으로 진입이 된다. 이거 뭔가 찜찜함? 이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최근의 상승장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불안한 마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조정이 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줍니다. 우리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42.195 뛰고 선수가 좀 충분히 쉬어주고 다시 운동해서 뛰어야지 마라톤 42.195 뛰고 하루 쉬었는데 코치가 또 나가서 뛰어라고 하면 선수 죽습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쉴 때는 쉬어주고 달릴 때는 달려줘야 되는데 저는 쉴 때 지금 충분히 쉬어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규제 지역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려면 집값이 좀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한 분들은 사셔도 되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 또는 다주택자들은 급하게 서두르지는 말자. 또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주택을 가지고 있다. 서울 집값 올라가는데 하나 더 사서 4주택으로 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제가 틀렸어요. 올라가면은 3주택 가지고 있는 거 올라가면 땡큐잖아요. 물론 하나 더 해. 근데 만약 하나 우리 예상과 다르게 집값이 다시 조정이 왔다라고 하면 3주택도 겨우 맞췄는데 하나 더 사서 4주택이 됐다. 리스크 관리가 부동산은 상당히 좋은 투자처이면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취득세 내죠, 재산세 내죠, 종부세 내죠, 대출이자 내죠, 팔 때 양도세 내죠. 차 떼고 포 떼면 실제로 10억을 벌어도 내가 10억을 못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그런 점도 저는 좀 염두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괜찮겠으나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지금 상승이 대세 상승으로 진입하기에는 쉬어가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저도 뭐 충분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볼 필요는 있겠으나 지나친 낙관은 좀 주의를 해야겠다. 그럼 2차 하락은 어떨 때 오느냐? 지금 생각에서는 2차 하락이 안 올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떨어지지? 근데 심리는 한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갑니다. 정부가 가만히 보다가 추석 전후 해가지고 야 이거 집값 너무 올랐는데 규제 강남 3구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 경기도도 주요 지역들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립니다. DSR 더 강화해버립니다. 모든 규제들을 다 합니다. 취득세도 기존에 나와 있던 규제 완화 법안들 다 폐기. 그러면 시장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생각해보면 집값이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은 이제 멘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2차 하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행 또 뭐 결국에는 시장 안정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한국은행이 야 지금 상황을 보니 금리 올려야겠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180도 상황이 달라지면서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절대 안 생긴다? 100%안 생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지금 집값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올리는 거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냉정을 찾으면 이 정도 막 급등하고 불안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필요할 때 올라갈 때 올라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또 뭐 이해는 됩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게임 이론.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나는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선제 반응을 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빵 사듯이 살 수 있으면 불안할 이유도 없는데 희소 가치가 있고 좋은 아파트는 정해져 있고 내가 방심하는 틈에 순식간에 호가가 올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이게 게임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경제 위기가 와서 뭐 재난이 와가지고 생필품이 없어져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라면을 제가 몇 박스를 사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애가 라면 한 박스를 먹어버렸어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저놈이 다 먹어버리겠네. 내 애가. 나도 빨리 라면을 먹어야겠다. 서로 막 먹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한 달 버틸 식량이 10일 만에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사람들만 사고 신생아 특례대출도 아기 출산해서 필요한 분들만 사면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내가 내 친구보다 먼저 사서 먼저 집값이 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심리가 결국에는 시장을 지금 왜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마음의 냉정을 좀 찾을 필요도 있지 않나. 순리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사시고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결국에는 지금 집값이 엘스가 25억이다. 전고점 왔다. 여기서 뭐 30억, 40억, 50억 올라갈 수 있다. 나중에는 50억 가겠죠.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도 있기 때문에 가겠으나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다시 달리기에는 체력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나 수도권은 지금 사도 될까요? 자, 서울 변두리 이제 서울 중심부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이제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는데 또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드립니다.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사도 되는데요.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상담할 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점이 있잖아요. 2021년이나 2022년 상반기에 거래된 우리 요즘 통계 잘 나오잖아요. 아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최고가 나오는데 최고가 확인한 다음에 최고가보다 20% 30%면 더 좋고요. 20% 정도 또는 그 이하로 조정된 매물 수준이라면 저는 사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2차 하락이 오더라도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1차 하락 때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다가 전고점 회복했다가 만약에 2차 하락이 오더라도 그 정도 빠집니다. 뭐 반값? 어떤 분들은 막 공격적인 분은 뭐 10억 아파트가 4억 가야 된다, 3억 가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다 투자는 얘기고요. 그 경제가 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전세 생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떨어지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20%, 80% 정도, 20%포인트 정도 조정이 된 매물이 있다면 저는 들어가도 좋겠다. 뭐 상계동이든 우리 노동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지역들, 상계주공 같은 뭐 중계동이나 외곽 지역들 고점 대비 찾아보면 있어요. 경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우리 강남 3구, 용산구가 많이 올랐지 사실은 경기도 좋은 지역들도 그 정도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일기 신도시 이제 선도지구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되면서 좀 바람이 불고 있는데 분당도 이제 시범단지나 이쪽 단지들 위주로 지금 호가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찾아보면 충분히 해볼 만한 곳들이 있다. 모든 아파트들이 지금 다 전고점을 회복한 건 아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해서 가면 오히려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저는 오히려 더 기회가 있다. 물론 랜드마크 지역이 있고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고 걔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죠. 우리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했잖아요. 먼저 치고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강남하고 인천하고 비교해 보면요, 뭐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살짝 죄송하지만 제가 상대적인 비교니까 뭐 강남이 더 좋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강남 집값은 어떻게 올랐냐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올라서 2배 정도 올랐는데요. 인천은 어떻게 올랐나요? 2017년 별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쭉 급등을 해서 결국에는 올라가는 폭은 비슷했어요. 근데 우리는 강남이 많이 올라? 비슷하게 올랐는데 원래 절대 가격이 높으니까 30억짜리 아파트가 10% 오르면 3억이 오르는 거고요. 3억 아파트가 10% 오르면 3천만 원 오른 건데 우리는 여기는 3억 올랐어. 여기는 3천만 원 올랐어라고 우리가 절대 비교를 해서 그렇지. 비율을 보면 강남은 인기 지역들은 꾸준히 올랐다. 다른 지역들은 뒤늦게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좋은 지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내가 자금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황새를 쫓아갈 필요가 없죠. 내 자금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기다렸다가 적당할 때 들어가고 적당한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맞는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찾아보면 고점 대비 아직도 회복 안 한 지역들 많이 있고요. 이왕이면 뭐 역세권이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또 학교, 편의시설 뭐 이런 거 잘 갖춰져 현재 가치가 좋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또 오래된 아파트라면 용적률이 좀 낮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재건축 추진하게 되면 사업성이 잘 나오는 용적률이 낮아야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용적률을 많이 찾아 먹으면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오래된 아파트라면 그걸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용적률 좀 낮은 아파트 위주로 찾아보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도 없고 순리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너무 초조하고 너무 불안하고 여기서 이제 더 대세 상승이 돼서 여기서 5년 7년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은 저는 잠시 접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3억에서 5억 정도로 투자하기 좋은 지역 어디일까요? 자, 3억에서 5억 정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이제 주택 이야기입니다. 뭐 상가나 뭐 이런 거 지식산업센터 빼고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방법론으로 보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금매를 잡는 방법, 경매로 잡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 뭐가 제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경매를 하라, 어떤 분들은 청약을 하라. 뭐 하는데 저는 아니 왜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되냐고. 선택의 폭은 세 개를 다 맞춰야죠. 그래서 다 열어두시고 청약은 최근에 좋긴 합니다. 청약이 좋긴 한데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니까 좋긴 한데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분양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변 신축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비슷해도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새 아파트잖아요. 2027년에 입주 예정인 분양 아파트와 2023년에 입주한 아파트하고 비교해보면 입주 연도가 벌써 4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고 입지가 비슷하면 분양이 유리하긴 합니다. 청약하는 게 유리한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요. 주변 신축보다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 준신축으로 눈을 좀 돌리고 있는데 분양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무주택자라면 최근에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규제 지역. 또 하나는 동탄 신도시나 이런 3기 신도시 같이 이렇게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무조건 저렴합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아파트. 돈 있으면 강남 3구, 용산구 가도 좋고요. 없는 분들이라면 뭐 동탄이나 파주나 뭐 성남 금토지구나 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 꾸준히 청약을 해보십시오. 뭐 안 된다고요? 안 될 수 있지. 내가 했는데 당첨이 된다? 그거는 청약 조건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그동안 안 한 거고.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청약은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있으면 두 개 다 해야 돼요. 특별 공급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해서 당첨이 되면 특별 공급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개 다 하시고 당첨자 발표일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tuk 보고 좋은 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선택하지 마시고 일단 당첨자 발표일을 보십시오. 발표일이 같은 단지를 동시에 청약하게 되면 중복 청약으로 부적격됩니다. 안 되고 당첨 발표일이 다른데 둘 다 좋아. 그러면 둘 다 청약한 다음에 둘 다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 빠른 게 이제 당첨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은 그렇게 꾸준히 좋은 거 위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 위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경매에 대해서도 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뭐 저는 경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주변 경매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전 감정 가격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경매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현장에 나가 보면 이제 급매물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 경매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보다 10% 정도 저렴한 가격 수준에서 적어내십시오. 터무니없이 뭐 반값 적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 떨어질 반값을 적어서 왜 힘들게 법원 가가지고 경매를 하냐고. 그러니까 당첨될 수 있는 수준 10%나 15% 정도 상황에 따라서 저렴하게 해보는 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급매물을 잡는 방법인데, 급매물은 이제 시장의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2차 하락 만약에 그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2차 하락이 온다. 뭐 2025년이든 2026년이든 혹시라도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해서 다시 꺾여서 2차 하락이 온다면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된 매물 가격의 수준이라면 저는 사셔도 좋겠다. 급매물은 우리가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니까 타셔도 좋고,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집값이 너무 2차 하락이 왔는데 심각해. 막 집값 막 떨어져. 큰일 났어. 그럼 정부가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 풀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양도세 뭐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나오면 무리하게라도 좀 사셔라. 부모님한테 좀 빌리고 자녀한테 좀 빌리고 같이 하자 그러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들어가셔라. 그럴 때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들어갈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지역으로 봤을 때 이제 먼저 전고점으로 갖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전고점 가까이 온 지역들은 일단 뺍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투자 원칙으로 보면 저는 가격 메리트 좋은 지역 강남 3구는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남 3구가 먼저 전고점을 찍으면 전고점 못 따라간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3억에서 5억 가지고 투자한다면 사실 아파트로 같으면 예를 들어 전세 끼고 투자를 하면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럼 3억에서 5억이면 한 6억에서 10억 정도 매매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사실 6억에서 10억을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사기는 현실적으로 만만하지는 않는데, 굳이 하겠다면 저는 상계주공이 이제 물론 요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상계주공 저는 좀 괜찮게 좋게 보고 있고요. 상계동, 중계동 교육 인프라도 좋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몰려 있고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계동, 중계동 좀 눈여겨보고요.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뭐 강남 서초구 강남구는 일단 빼고요. 뭐 송파구든 강동구든 저는 노량진 동작구의 노량진 뉴타운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한남 뉴타운 용산은 뭐 너무 비싸니까 일단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마포나 성동구, 행당동, 뭐 옥수동 이런 쪽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거의 전고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 광진구 나올 때마다 저는 숨은 진주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고, 예전 제 책에도 흙 속의 진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 진주가 이제 흙 밖으로 나와가지고 광진구도 집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올랐을 때는 굉장히 좀 보석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뭐 무조건 들어가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고, 그럼 서울만 좋으냐? 저는 서울만 보지 않습니다. 돈 버는데 왜 꼭 서울만 돈을 벌어야 되나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선도지구 지정 때문에 이제 시범단지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서울보다 그렇게 회복 많이 안 했어요. 의외로. 근데 1기 신도시에서는 분당이 제일 좋거든요. 분당이 좋은 이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잘 나와야 되는데 사업성이 잘 나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낮아야 돼요. 그래야 재건축할 때 남는 용적률만큼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업성을 올리려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일반 분양가를 높게 잡으려면 그 지역에 그 높은 일반 분양가를 소화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돼야 되는데 1기 신도시 5개잖아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 중에 구매 능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분당입니다. 분당이 만약에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면 분당은 거의 마용성 수준입니다. 뭐 용산은 한남 그런 거 빼고 거의 뭐 강남의 준강남 마포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판교 신도시도 오래된 아파트도 17억, 18억씩 하잖아요. 분당도 15억, 구축이 뭐 15억, 16억, 17억씩 하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이 되면 20억 넘어가거든요. 구매력이 되는 지역들은 좋다. 그래서 저는 분당에도 물론 3억, 5억 가지고는 힘들 수는 있겠으나 눈여겨봐야 되고, 분당이 3억, 5억으로 힘들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게 일산하고 평촌입니다. 평촌도 괜찮아요. 교육 환경 좋고. 근데 평촌이 최근에 선도지구는 약간 좀 조용합니다.
평촌에서 가장 좋은 단지가 그 범계역에 있는 목련 2단지, 3단지, 5단지인데 목련 2단지가 리모델링 추진하면서 통합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선도지구가. 그래서 선도지구에서 좀 밀려버렸는데 뭐 나중에는 어떻게든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입지 좋은 곳들, 향촌마을이나 목련 단지들 평촌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지역들도 용적률 따져봐야 되죠. 뭐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도 지금 열심히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일산의 장점은 일단 저렴하잖아요. 분당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분양가는 똑같았거든요. 일산 주민들은 굉장히 좀 억울할 겁니다. 분당하고 똑같은 분양가였는데 지금 가격이 2배 차이가 났는데 일산이 분당보다 못한 이유는 일단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분당 쪽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확장성. 분당은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서 우리가 경부축이라고 하는데 쭉 따라서 포도 송이처럼 성남, 용인, 수원, 화성, 평택 쭉 내려오는데 일산은 위로 가면은 파주, 더 위로 가면은 이제 그 뚱뚱한 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 미사일 쏘시는 분. 더 이상 확장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한계는 존재하는데 강남 접근성은 GTX 개통이 되면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강남도 삼성역에 GTX-A가 2028년 그 환승센터 공사 때문에 늦어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교통 문제는 GTX가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산도 용적률 따져보면서 좀 괜찮은 단지들이라면 재건축 추진이 된다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왜? 가성비가 좋으니까. 근데 일산 가격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저평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찾아보면 경기도도 이제 뭐 다 오르진 않겠죠. 모든 지역들이. 하지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뭐 송도, 인천 같은 경우 송도 좋잖아요. 송도 좋은데 이제 가격을 따져봐야 되는데 전고점 대비 아직도 많이 회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들이라면 괜찮다. 동탄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GTX 때문에 좀 반짝하긴 했는데 그것도 일부 지역이고요. 단지별로 해서 저는 고점 대비 20% 이하. 과천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좀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인프라 좋고 역세권의 교육의 생활 인프라가 좋고 단지도 괜찮은데 대단지인데 고점 대비 20% 정도 수준 20% 이하면 더 좋고요. 그 정도 수준의 매물이라면 필요하고 자금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GTX 라인 지역의 부동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GTX는 A, B, C가 있고요. 이제 추가로 D, F 신설 노선이 있는데 일단 GTX A부터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 GTX A는 이제 동탄에서 수서 구간은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부분 개통했고요. 삼성역은 2028년 개통 예정이고 나머지 구간은 올해 말에 2024년 말에 개통하는데 GTX A가 뭐 가장 빠르고 가장 유망하고 라인도 가장 좋습니다. 왜? 남쪽에서 경부축에서 저 일산 라인까지 올라가면서 강남을 지나고 서울역도 지나기 때문에 골드라인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 호재라고 하잖아요. 이걸 미래 가치라고 하는데 개발 호재를 바라볼 때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대감, 미래를 먹고 산다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우리 투자를 할 때는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GTX-A가 이제 거의 끝나가요. 끝나버리게 되면 개통하게 되면은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전환이 됩니다. 더 이상 자 쉽게 생각해 보면은요. 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떤 물건을 사고 싶습니까? A 예를 들어서 9월에 개통해. 예를 들어서 B는 3년 후에 개통해. 그럼 우리는 뭘 사고 싶습니까? 3년 후에 개통되는 걸 사고 싶다니까요. 왜? 뭔가 더 올라갈 것 같거든. 근데 2달 후에 개통이 된다. 야 이거 2달 후에 개통되고 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나? 선반영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에 먹고 산다. 뉴스 보셨죠? 동탄 2신도시 동탄역 거기 개통되기 전에 뭐 22억 거래가 됐다. 뭐 그 롯데캐슬 아파트 뭐 난리가 났잖아요. 전용 면적 101이었나요? 102였나요? 39평이었나?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 22억 거래가 돼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개통되고 나면 이거 22억 뚫기는 어려울 거다. 단기간에. 나중에는 될지는 모르겠으나 왜? 미래 가치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항상 위를 좀 쳐다봐야 돼요. 이게 천장 효과라고 하는데 나보다 상급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상급지. 그러면 동탄 신도시의 상급지는 어딜까요? 광교 신도시가 되겠죠. 광교 신도시의 상급지는 판교 신도시. 판교의 상급지는 잠실. 잠실의 상급지는 강남.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탄 신도시 40평 아파트가 22억에 거래가 됐다. 근데 마포에 뭐 마레프라든지 마포에 랜드마크 아파트들 있잖아요. 마레프가 더 저렴하거나 비슷해.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디 살까요? 아무리 GTX가 개통이 돼도 아무리
역세권에 좋아도 서울 가기가 빠른데 그냥 서울에 있는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럼 마포가 인프라가 안 좋냐고. 마용성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오버슈팅이다. 그러니까 상급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오버슈팅인지 아닌지는 알게 됩니다. 부동산은 항상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고요. 입지 가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면 물론 동탄이 좋아요. 양질의 일자리도 많고요. 반도체도 있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유망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단 비교 대상을 가격이 너무 이렇게 오버슈팅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나머지 구간들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개통이 됐고 이제 서울역하고 뭐 대곡 이렇게 올라가 연신내 대곡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일산 파주로 가는데 이들 지역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저는 선반영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낫다. 차라리 왜? 선반영이 되지 않으면 개통될 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골드라인이 단점 중에 하나인 강남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 또 현재 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따져보고 별로 안 올랐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걸 더 긍정으로 봐라. GTX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거는 선반영이 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GTX-A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일산이나 파주나 불편한 지역들이에요. 강남? 수서? 삼성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GTX-A 개통된다고 집값 오를까요? 부잣집이. 자,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흥부와 놀부가 있어요. 흥부와 놀부. 놀부집에 갈비 하나 더 나온다고 놀부 아들들이 흥분할까요? 맨날 먹는데 흥부집은 어때요? 맨날 밥도 못 얻어 먹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못 먹는데 어쩌다 갈비 하나 나왔다?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호재도 갈망하고 불편하고 뭔가 결핍이 있는 지역에 이런 개선 효과가 나오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동탄처럼. 근데 강남이나 이런 지역들은 지하철 한두 개 개통된다고 해서 뭐 집값 어차피 우리 동네가 최고인데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데도 없지만 이들 지역들은 단 천장은 없다. 압구정도 마찬가지고요. 천장이 없잖아요. 압구정의 장점이 뭐예요? 더 좋은 지역이 없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서운 지역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압구정이나 이런 데가 올라가 주는 게 좋아요. 강남이. 왜? 막 그걸 배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남 집값 올라가게 되면 시차를 두고 결국 나머지 지역들도 따라가거든요. 절대 배합하지 마십시오. 압구정이나 강남이 올라가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GTX B하고 C가 남았는데 C가 좀 빠를 겁니다. 2028년 개통 예정이고요. GTX C는 이제 수원에서 양주 덕정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라인인데 이것도 이제 그 연장 노선이 있어요. 연장 노선. GTX-A도 이제 뭐 연장 평택으로 연장하는데 GTX-C도 이제 연장하잖아요. 그래서 병점 뭐 평택으로 연결되고 더 위로도 이제 올라가는데 연장되는 노선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2035년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연장보다는 GTX-C 같은 경우는 2028년 늦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으나 아무튼 GTX-A가 끝나고 나면 이제 GTX-C입니다. C가 그 다음 노선, 그 다음 GTX-B로 가기 때문에 GTX-C도 좀 눈여겨봐도 괜찮겠다. 수원하고 안산에서 출발해서 인덕원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인덕원도 이제 GTX-C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2021년인가요? 2022년에 한번 급등해가지고 그 지역 아파트들이 한번 홍역을 앓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형적인 오버슈팅이죠. 거기 아파트,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84가 분양가가 5억 몇천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16억인가 17억까지 올랐거든요. 다른 아파트들이 2배 올라가는데 얘가 3배 올랐다는 얘기는 미래 가치가 지나치게 선반영이 되면서 오버슈팅이 된 거고요. 그 후로 이제 1차 하락 때 좀 많이 조정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오버슈팅이 되는 건 반드시 조정이 됩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너무 빨리 달렸다? 좀 오래 쉬어야 되고요. 너무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GTX-C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제 가격이 충분히 조정됐다면 이제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조정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조정이 됐다면 이제 좀 냉정하게 보고 분명히 호재 맞습니다. 그래서 GTX-C도 부족한 지역들 강남 쪽 보지 마시고요. 뭐 양주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수원, 안산, 의왕, 인덕원이 있는 이런 지역들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2024년이니까 5, 6, 7 4, 5, 6, 7, 8 5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개통되기 한 1년, 2년 전을 앞두고 한 번 또 불꽃이 튈 수도 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과 맞아떨어져야겠죠. 집값이 올라갈 때 미래 가치는요 가만히 있는데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올라갈 때 양념 하나 쳐주는 거죠. 요리를 하는데
그냥 다시다하고 미원만 집어넣으면 맛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팸도 집어넣고 김치도 넣고 고기도 넣고 넣었는데 뭔가가 잠깐 결핍이 있을 때 그 스프 MSG 딱 넣으면 감칠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맛이 배가 되듯이 미래가치도 그런 겁니다. 지하철 하나만 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여건이 올라갈 공급도 부족하고 가격도 저평가가 되고 뭔가 올라갈 때가 됐을 때 이런 개발 호재가 나오면 이제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MS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GTX B 송도에서 남양주로 가고 뭐 나중에 연장해가지고 저 어디예요? 저 춘천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연장 노선은 지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송도에서 남양주까지는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외곽 지역들 결핍이 있는 지역들이 효과가 크다고 했잖아요. 송도, 인천, 남양주 이런 지역들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2030년 개통 예정인데 이런 지역들도 지금 빨리 사야지가 아니라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GTX-A도 오래 걸렸잖아요. 오래 걸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시장과 맞물리면서 이제 상승폭을 키웠듯이 이들 지역들도 때가 됐을 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지금 당장 사야지가 아니라 이런 호재는 있다. MSG가 있는데 아직 찌개가 끓지 않았네. 찌개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잘 보는 것도 좋겠고요. DEF 신설 노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2035년 이야기하는데 돼야 되는 거고요. 2035년, 2040년 계획을 지금 미리 들어간다? 막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겠다. 눈여겨는 봐야 되겠죠. 왜? 시간 금방 지나가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저도 요즘 나이를 먹으니까 1년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10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GTX가 처음 얘기 나왔을 때가 2008년도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인데 제가 2008년만 하더라도 될까? GTX가? 언제 되지? 내 생에 돼? 라고 했는데 이게 2008, 18 벌써 15년? 지났잖아요. GTX-A가 좀 빨리 되긴 했습니다. 동탄에서 수서 구간은 고속철도 라인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바라본다면 되는데 일단 DEF는 좀 길게 보셔라. 너무 흥분하지 말자. DEF 신설 노선을 지금 투자해서 아파트를 10년, 15년, 20년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알고는 이때 물론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양념 정도로 그래서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미래 가치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요 4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 가치, 부동산 시장 흐름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집값 많이 올라갔을 때 2017년에서 2021년의 가격 상승을 보고 2배 정도 올라가는 아파트들은 탄력성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력성이 있는 아파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가치인데 기본적으로 역세권, 지하철역, 학교는 초등학교가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순이고요. 고등학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가 가까울수록 좋다. 우리 초품화단지 뭐 이야기 하잖아요. 생활 편의시설 가까이 있을수록 좋고요. 도보 이용 좀 가능하면 좋겠죠. 학원과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또 학원과 가까이 있으면 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현재 가치는 많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가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역세권에 학군도 좋고 생활 인프라도 좋고 학원가도 가깝고 학원가도 좋았으면 좋겠고 브랜드 아파트에 신축에 그 고급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고 그런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현금 30억 들고 오시면 제가 찍어드립니다라고 하죠. 왜? 좋으니까. 현재 가치 다 갖추면 좋죠. 강남이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가치 순위를 정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 좀 잘하네? 그러면 학군이 1순위가 되는 거고 아무리 봐도 우리 애가 배우자 닮아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굳이 뭐 학교를 좋은 데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이제 뭐 역세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모든 걸 다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가치 봐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세권하고 학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편의시설하고요. 요즘은 이제 브랜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여기에 이제 MSG 양념쳐야죠. 미래가치가 있는 곳들은 시장 가치 탄력성이 붙고 현재 가치가 좋아서 올라갈 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좋겠다. 따져봐야 되고요. 미래 가치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내재 가치. 네 번째는 내재 가치는 땅의 가치예요. 오래된 아파트들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은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해야 되는데 땅
대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지 지분은 우리가 내재 가치를 볼 때는 첫 번째 대지 지분이 많이 있느냐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용적률. 아파트 같은 경우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지을 때는 높게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많이 지으면 좋은 거지만 살 때는 용적률이 낮아야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용적률이 최대한 낮을수록 좋겠다. 옛날 개포주공 같은 5층짜리 아파트는 용적률이 80%. 이제 그런 아파트는 없고요. 목동이 110에서 150%. 굉장히 좋죠. 그래서 목동이 좋은 겁니다. 왜? 용적률이 낮으니까 내재 가치가 좋고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좋은 거고요. 상계동도 뭐 한 160에서 180% 정도 되니까 뭐 내재 가치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용도 지역을 좀 봐야 되는데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준주거 지역이냐 봐야 되는데 용적률이 좋을수록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가 있는데 가끔 뭐 이게 뭐야 종상향이라고 하죠. 용도 변경을 한다. 뭐 2종에서 3종, 3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면 올라간다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종상향 쉽지 않습니다. 용도 변경 진짜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에서 이거 용도 변경만 되면 대박이야. 용도 변경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너무 되면은 좋은 건데 지나치게 그거를 기대하고 거기에 베팅을 해서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가치로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말 나온 김에 플러스 가치가 뭐냐면 조망권. 조망권이 이제 우리 한강 조망을 생각하면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 비싸잖아요. 왜 비싼 줄 아세요? 서울에서 한강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인프라 좋고 역세권에 교육 환경 좋고 인지도 좋고 현재 가치가 잘 갖춰져 있는 기본기가 탄탄한데 한강도 나와. 그게 플러스 가치입니다. 한강만 나와.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저 남양주나 김포로 가셔야지. 그거 서울보다 저렴하면서 한강 조망 잘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조망만 나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강 조망, 한강 강을 보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멍하니 강물 흘러가는 거 하루 종일 보고 있잖아요. 우울증 옵니다.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뭐 이렇게. 그래서 강남 쪽에 이게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강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있으면 좋은데 이 조망권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는다. 그래서 조망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청약을 했는데 조망권이 있어서 있는 아파트 당첨되면 완전 땡큐죠. 가치가 더 올라가는데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같은 값이면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조망이 나오면 좋지. 이왕이면 그거 하는 게 좋죠. 좋은데 이미 가치가 반영됐는데 돈을 뭐 몇 억을 더 주고 굳이 조망 나오는 아파트를 사서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거든요. 한강 조망 나오면 하루 종일 한강 볼 것 같습니까? 안 봅니다. 처음에 아파트 사가지고 한 일주일에 열심히 보겠지. 한 달만 지나봐요. 안 봐요. 그 왜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뛰는 조깅하는 사람들 머리 왜 봅니까? 석촌호수의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보면 거기 레이크팰리스 아파트에서 석촌호수 보이거든요. 석촌호수에 벚꽃 피면 예쁘잖아요. 막상 보면 사람 새까만 머리밖에 안 보여요. 거기. 그래서 제 아는 분도 거기 살고 있어서 한번 보니까 빨래 줄을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발코니에 빨래줄에서 기저귀 막 늘어났어. 아니 이 좋은 조망을 왜 이러냐 하니까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지겹다고 그냥 이게 햇볕 잘 드니까 이게 기저귀 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망권 가치를 그렇게 많이 주고 저는 할 필요는 없다. 이왕이면 하는 거는 좋겠다. 이게 플러스 가치입니다. 그러면 조망과 소음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정도를 따져봐야 됩니다. 정도. 그러면 따져본다. 뭘 따져본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인데요. 이제 골프장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와 뷰가 너무 멋져요.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힌데 신기한 건 뒷땅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 이 정도 뷰가 잘 나오는데 왜 가격이 똑같을까? 그 답은 소음. 그 앞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철도가. 엄청 시끄러워요. 자는 애가 깰 정도로 애 떨어질 정도로 소리가 큽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차라리 조망 안 보는 게 나아요. 그 정도 시끄러우면. 근데 그냥 도로 소음 정도야. 그 정도면 조망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망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다. 정도의 차이를 좀 따져봐라. 혐오시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나. 이거는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축사는 괜찮아요. 왜? 축사가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농업지역 또는 관리지역이었는데 이제 그 확장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 주거시설이 지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 과정인데 안 없어지는 혐오시설이 있어요. 교도소 없어지나요? 어디다 옮겨? 쉽지 않아요.
공항 어떻게 옮기냐고. 공항 옮기는 거는 군사 안보예요. 대한민국 정책의 1순위가 안보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못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결 안 된다. 이런 혐오 시설들 마이너스 요인들은 알아서 걸러라.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고 축사라든지 뭔가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축사 민원 막 넣어봐요. 결국에는 옮겨 간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앞서서 기차 같은 소음이 있으면 소음 덮개를 덮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투자할 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알아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수별 부동산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자, 무주택자들은요. 이제 전략을 좀 고민해 보자고요. 무주택자들이 있고요. 1주택자들이 있고요. 다주택자들이 있어요. 그럼 무주택자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주택자들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 능력이 아예 없는 분들, 구매 욕구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집은 사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금력이 되는데 구매 욕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개 다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욕구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들. 전략이 좀 달라지는데 욕구는 있는데 구매 능력이 없는 분들, 한마디로 종잣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전략적으로 가야죠.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 딸 같은 경우지. 집을 사고 싶어 해. 근데 돈은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야, 모아라. 일단 종잣돈을 만들고 좋은 청약 단지들 계속 집어넣어라. 그럼 제가 청약 나오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야, 이번 주는 이거 넣어봐. 저거 넣어봐.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1번 케이스 구매 욕구는 있는데 구매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2030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안 될 것 같은데 10년만 노력해 보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될 것 같아도 열심히 종잣돈 모으면 10년 동안 종잣돈 충분히 모읍니다. 청약도 마찬가지고 10년 동안 청약했는데 안 된다? 솔직히 우리 청약에서 안 되는 분들은요. 가끔 어쩌다가 정말 좋은 거 하나씩 넣습니다. 그렇고 나는 안 되네 이래요. 아니 진짜 좋은 게 그게 내가 넣는다고 뚝 떨어지냐고. 가점 점수 좋지도 않으면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요. 2021년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좋았을 때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았을 때 67번 청약해가지고요. 1주택자인데 추천 물량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의지의 한국인이잖아요. 67번이 쉬울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수 쳐줬습니다. 야, 너는 당첨될 만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청약도 하고 종잣돈 모았다가 혹시라도 지금은 종잣돈도 없고 기회가 그렇지만 혹시라도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2차 하락 같은 경우 1차 하락도 좋았고 2차 하락도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져.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져. 이러면 이제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돈에 맞춰서 경기도 외곽이라도 사야 되고 부모님한테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아빠 나한테 투자 좀 해라. 지금 집값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성장길 유튜브 보니까 뭐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사야 될 것 같아 아빠. 투자를 좀 해서 공동 투자를 하자라든지 부모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게 부모님 보험 받는 거잖아요. 왜? 나중에 어려울 때 안 갚아도 되니까. 은행은 바로 근저당 이게 가압류 들어오고 막 이래요. 은행은 뭐 바로 임의 경매 넘겨버리는데 부모님은 경매 넘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경매도 공부하시고요. 청약도 계속 넣으시고요. 경쟁력이 있는다. 이제 청약도 아무데나 넣는 사람이 있어. 가격 경쟁력, 입지 경쟁력 따지고 좋은 거 위주로 일주일에 계속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몇 개씩 계속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시면 되고 두 번째. 구매 능력은 되는데 욕구가 없는 분들. 이거는 주로 40대 이상 50대 분들이 많아요.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 연봉도 많이 받는데 굳이 집 살 의지가 없어. 이런 분들은 숟가락을 떠먹여줘도 안 됩니다. 본인이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국가 정책도 이런 분들한테 맞추면 안 돼요. 지가 안 한 건데 무주택자라고 무조건 혜택을 주면 안 됩니다. 정부 정책은요. 구매 욕구는 있는데 구매 능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 2030한테 포커싱을 맞춰야지. 나는 욕구도 없고 능력은 있는데 욕구도 없는데 정부가 혜택을 줘가지고 무주택자 기간이 길다고 가점 높게 줘가지고 강남 로또 이런 거 당첨이 돼. 저는 그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 노력할 때 관심이 없다가 정부가 막 가점 만점 주고 막 이래가지고 은격결에 만점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도 물론 애 많이 낳아야 만점이 되죠. 근데 애도 뭐 본인이 좋아서 놓은 거지 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정책도 방향이 욕구는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분들한테 좀 타깃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능력이 되잖아요. 집 하나는 사십시오. 집은 보험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안 오를 것 같다고요? 안 올라도 내 가족이 편하게 잘 살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40년, 50년 데이터를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우리가 정확히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장기적 우상향은 좌표 찍고 지금부터 10년 또는 15년 후에 집값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우상향? 기린만이 네가 우상향한다고? 두고 봐. 집값 떨어지나 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올랐다가 좀 떨어질 때도 있고 7년 오르면 3, 4년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올라가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평균 인플레이션 3% 정도로 잡으면은요. 10년이 지나면 10억 원이 10년이 지나면 7억 4천만 원 정도로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10억짜리 아파트가 나는 전세로 들어갔고 내 친구는 샀어요. 10년이 지나면 명목 가치는 10억 그대로인데 내 전세집은 10억 그대로인데 내 실질 가치는 돈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진 거고요. 내 집을 산 집을 산 친구는 기본 13억 14억은 기본 갑니다.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20억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10억 아파트가 10년 15년 후에 20억이 가면 10억이 올랐는 게 아니고요. 인플레이션 방어 3, 4억 빼고 실제로는 5억, 6억, 한 6억 정도 올랐는데 양도세, 세금, 대출이자 빼버리면 실제로는 한 4억 번 거예요. 그래서 10억 벌었다고 해서 10억이 내 돈은 아니고 실제로 따져보면 한 4억, 5억 정도 벌었다. 근데 전세 살고 있으면 까먹었다. 7억 4천으로 떨어지니까 실질 가치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셔라. 타이밍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구도 되고 능력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뭐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1주택 하시고요. 뭐 능력이 되면 서울에 좋은데 강남 3구, 용산구 하시고 그게 안 되면 마용성이나 동작구 가시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지역들 이왕이면 고점 대비 떨어진 물건들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들은 사셔라. 기다린다고 답은 오지 않는다. 물론 전세 살 수는 있습니다. 전세 살지만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략적으로 전세 사시는 건 괜찮은데요. 이게 장기화되면 곤란하다. 이게 익숙해져 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신혼부부가 들어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막 고생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막 고생한 할머니 생각이 나서 내가 전세금 안 올릴 테니까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했는데 진짜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버렸어요. 10년 동안. 할아버지 돌아가셔요. 이제 아들이 상속받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이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은 올리겠죠. 시세대로. 매달 올려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세입자가 깜짝 놀라겠죠. 아니 할아버지가 나 편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건 아버지 얘기고 나는 시세대로 올려야겠어요. 깜짝 놀라서 현장 부동산에 가보니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껑충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나쁜 집주인은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이고요. 가장 좋은 집주인은 전세금 올리는 집주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왜? 전세금 올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 아, 더러워가지고 집 사야지 진짜. 실제로 더러워서 집 샀는데 집값 올라간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막 전략적으로 고민해가지고 막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필요해서 제가 쭉 해보니까 한 20년 지켜보니까요 필요해서 집 산 사람들이 항상 정답이더라고요. 필요해서 집 산 사람은 항상 정답이니까 자금이 되고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필요해서 집 사시는 분들은 저는 언제든지 찬성입니다. 단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사서 바로 올라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예상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더라도 1년, 2년, 3년, 5년 버티다 보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주택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주택자들이 1주택 되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1주택자들은요. 이제 집을 팔 때가 있어요. 1주택이 2주택으로 되는 건 이제 본인의 능력이고요. 집값이 조정이 되거나 올라가는 타이밍에 능력이 되고 돈도 좀 있고 구매 능력이 되고 구매 욕구가 되면 사도 되는 거고 1주택자가 파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길이 달라지는데 1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많이 있을 때 팔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갈아타기 상급지로 갈아타기 더 좋은 거로 갈아타기 위해서 집을 파는 겁니다. 그건 맞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 집은 높게 받고 싶고 갈아타고 싶은 집은 급매물로 잡고 싶어. 현실에서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갈아타고 싶은 집이 대부분 상급지거든요. 안 좋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진 거 빼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 집은 높은 가격 받고 싶은데 갈아타고 싶은 집은 더 좋은 상급지니까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럴 때는 내 집을 팔고 실시간으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겁니다. 집값이 막 올라가. 막 상승장이에요. 막 상승장일 때는 먼저 사고 먼저 잡고 내 집을
몇 달이라도 늦게 팔면 내 집도 그 사이에 올라가 있을 수는 있겠죠. 막 떨어질 때는 어떻게? 내 집 먼저 팔고 갈아타고 싶은 집을 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실시간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 1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필요할 때. 건강이 안 좋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퇴직하고 고정 수익이 줄어들어. 생활이 안 돼. 그래서 평수를 줄인다든지 지역을 옮겨. 이거는 정답이잖아요. 내 생활이 우선이지. 서울에 아파트 하나 깔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막 힘들게 생활비도 부족해가지고 라면 먹고 이렇게 살다 돌아가셔. 그럼 그 집은 누구한테 가요? 상속 가요. 자식이. 그럼 자식이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집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까요? 제사도 안 지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말자. 그러니까 필요하거나 갈아탈 목적이라면 1주택자들도 팔아도 좋다. 하지만 불안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거도 없어. 그냥 감이야. 감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이거 실패 확률이 엄청 높고요. 엄청 후회합니다. 일단 팔고 나잖아요. 내가 팔았는 집 똑같은 수준의 집을 사기도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왜? 팔면은 중개보수 내야 되죠. 양도세 내야 되죠. 차 떼고 포 떼면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시간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갈아타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 라는 말씀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고 절대 불안하다는 마음에 팔지는 마십시오. 집 하나는 보험입니다.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안 오르면 어때요? 우리 가족이 편하게 잘 살면 되고 인플레이션 방어는 합니다. 올라가요.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인데 뭐 운도 따라줘야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주택자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죠. 3주택 이상인데 뭐가 아쉬워서 혹시라도 지금 집값 올라가면 땡큐 아니에요? 집 3개 있는데 3채 올라가면 됐지 한 개 더 사서 4채 올라가는 건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는 말자.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상황을 보고 진짜 기회다. 강남 3구 용산구 풀리고 양도세 특례 나오고 막 정부가 제발 집 좀 사줘.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처럼 그럴 때는 3주택에서 4주택 가도 됩니다. 근데 그럴 때가 아니면 굳이 지금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남하고 좀 비교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제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열받을 때가 뭐냐면 2021년에 이제 막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떤 일이 현상이 발생했냐면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집 샀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가 실제로 제가 봤는데 친구가 밥 사준다 그래서 이제 나갔더만 고기를 사주더래요. 그래서 고기 먹고 있는데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서울에 집을 샀는데 5억이 올랐다. 고기가 먹다가 안 넘어갑니다. 근데 얼굴은 웃어야 돼요. 친구가 집 사서 돈 벌었다는데 인상 쓸 수는 없잖아요. 소화가 안 됩니다. 막 짜증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매 욕구가 살아납니다. 아씨, 나도 진짜 집 사가지고 인생 역전 한번 해볼래. 물론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나의 스텝이 꼬이게 돼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부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종잣돈이 부족하면 모아서 3년 후든 5년 후든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스를 잃고 조급한 마음에 뭐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지 또 반대의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가족만 바라보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부자 친구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민, 인생의 짐이 있기 때문에 돈 많으면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천석군, 옛날에 이제 그 농사 지을 때 천석군 천가지 고민, 만석군 만가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고민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 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돈 자산을 불리는 게 모든 행복의 지름길은 아니고요. 자신한테 맞는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하고 기회가 됐을 때 주택수 늘리는 거 저는 뭐 1주택은 보험, 2주택은 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집 하나 있는 거 팔고 갈아탈 때도 없거든요. 그래서 2주택 정도는 인생의 목표를 좀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3주택 이상 되시는 거는 이제 능력과 운과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되니까 우리는 무주택자들은 집 하나 가지는 거 보험 먼저 가입을 해야 되고요. 1주택자들은 기회를 봐서 이제 2주택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